우리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학생들, 정말 초등 고학년 단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어휘 수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단어를 영어, 한글 매칭식으로 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원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어휘를 습득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초등 고학년 단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어휘력을 갖고 있는, 어휘 수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휘집으로 어휘를 외우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단어를 영어, 한글 매칭식으로 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어휘가 어떻게 습득이 되는 거죠? 원서를 읽을 때 어휘가 습득되는 거는 처음에는 네. 그림이랑 매칭을 하면서 습득이 됩니다. 책에 수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박을 먹어본 적이 있으면 더 이게 잘 들어올 테고, 네. 안 먹어봤어도 그림을 보고 여기에다가 글자도 주고 소리도 들려주는 거죠. 네. watermelon 하면은 혹시 이게 watermelon 아닐까? 맞아요. 뭐 사람이랑 주로 같이 있는데 네. 사람이 워터멜론일까 아니면은 이 수박이 워터멜론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몰라요. 예, 분명하진 않지만 네. 둘 중에 하나, 네. 이 정도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네가 있고 옆에 수박이 있는데 이번에 또 워터멜론 나왔다. 워터멜론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쵸. 이렇게 습득하는 게 아이들이 어휘를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맞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 물건을 보고 이 단어 철자랑 소리랑 매칭을 시켰다. 그러게요. 오케이. 네, 근데 추상적인 단어는 이게 어떻게 하냐? 그 간단한 것도 추상적인 게 많은데. 예. 뭐 예를 들어서 like가 있는데 네. like는 어떻게 하는 거죠? like를 저희 그림으로 보여주나요? 쉽지 않은데. 예. 그러면 이제 또 수박 얘기 자꾸 하는데 수박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넷째로 같이 나와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애가 웃는 표정을 하고 있고 수박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 like watermel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like가 혹시 네. 웃는 표정이랑 관련이 있나?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like가 웃는단가? 어. 이런 개념인가? 아니면은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말인가? 좋아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인가? 네. 이렇게 어렴풋하게 분명하지 않게 갖고 있죠. 그런데 네. 이게 또 다른 상황에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장난감 가게에 가서 뭐 자동차를 살까 공룡을 살까 하다가 나는 I like dinosaurs 해갖고 네. 난 공룡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공룡을 사고 같이 마트를 나오는 이런 거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네. 이 like가 갖고 있는 그 뜻이 선명해지는 거죠. 이게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토리 전개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가 전개 비슷한 거는 인간들에게 맞춰진 스토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거 재밌어하는 거를 같이 넣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상황으로 배운다. 예. 이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중간 단계에 like라는 개념이 진짜 아이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한두 번 접한다고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를 선명하게 인지를 못해요. 못하죠. 근데 이 타이밍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like 뭔 뜻이야? 말해봐. 하면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실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기초 단어부터 반복이 돼갖고 이게 점점 선명해진 다음에 뭐 책 같은 거 몇 권 읽고 난 후에는 like가 좋아하다. 확신이 들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추상적인 단어조차 익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점점 파생이 되는 거죠. 상황을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그런데 이것이 왜 성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한가? 찜찜하죠. 생각해 보면은 본인들은 이미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선명해요. 에이. 한글로 된 책을 읽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선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그러는데. 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뭐 3학년, 2학년 애들이면은 이게 한글로 글을 읽었을 때도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단어를 한 번 접해서 그 단어를 습득하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고 우리 언어학자들이 많이 말하는 거는 모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습득하는 거는 한 100번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원서 읽어서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 실제로도 좀 그런 거는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 한글로 읽나 영어로 읽나 다 안개 속이에요. 다 뿌옇고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하다가 오 점점 선명해져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얘기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건 그림이 있을 때는 오케이 단어랑 연결시키면서 근데 올라가면서 점점 그림이 없어지고 글로만 쭉 나올 때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림의 역할이 글로 가는 거예요. 글을 하나 예제를 들어보면 그 상황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책이 너무 어려우면 이게 안 되죠. 그럼 그 책이 안 맞는 거고 대부분의 책은 해리포터라고 하면은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게끔 하고 그 세계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려지고 일정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단어도 모르겠고 그냥 새로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 속에서 그러면 그거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다른 쉬운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유추해내는 거죠. 마치 그림이 단어를 설명한 것처럼 책의 일정 부분이 책의 다른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 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쭉 내용을 읽어봤을 때 내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정도는 좀 조금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레벨로 계속 올라가야 뭔가 계속 습득하는 거다. 이거를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글도 똑같아요. 이게 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한글 책에는 어떤 언어든지 자기한테 버겁다 이러면은 그건 나중에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읽으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서너 장 읽으면 와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랑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수월하게 읽는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어휘력이 많이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영어나 언어, 즉 독서 자체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피해야 될 거는 실력을 높이겠다. 자꾸 리딩 수준을 높이겠다. 이게 가장 큰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기 리딩 레벨보다 낮은 걸 읽는다고 그거를 막 야 그 시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정말로 버려야 돼요. 자기 리딩 자기가 AR 지수 5점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4점대 책을 읽고 있어?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아이 스스로가 위에 거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럼 원서를 읽다가 단어가 나왔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냅두고 쭉 가는 게 맞는 방법이냐? 그 8개 국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타일러라고. 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언어를 배울 때는 불편해야 된다. 유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뜻이 명확치 않은데 자기가 알아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그 내용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언어, 특히 어휘 습득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유학생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왜 잘할까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무수히 쏟아지는 그 말과 글, 이 환경에 있으면서 답답해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뭐 하나 선명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단서를 조각조각 찾으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게 이게 유학생들이 대체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방법이다. 유학하면서 얼굴 안 붉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괴롭힐 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이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뭐 뭘 사러 가서도 내가 돈 내고 뭘 사려고 하는데도 나를 무시하니까 분명히 나한테 욕하는 건데 못 알아듣겠어. 아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이 쫙 올라오기 때문에 집중이 쫙 돼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 표정이라든가 발음 막 그게 뭐 뇌리 속에 딱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욕을 빨리 배우는 거잖아요. 네. 욕을 맨 처음 배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잘하는 거죠 유학생들이. 네. 제 옛날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약간 흥분했네요. 말은 뭐 만약에 노출이 좀 적을 수는 있는데 네. 글은 책은 그냥 항상 옆에 주변에 놓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유학생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책에 있어서만큼은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장점이냐? 단어의 용례가 usage가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뭐 enthusiasm 이런 거나 passion 이런 게 있으면은 둘 다 열정이네? 뭐 똑같은 단어인가? 맞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짜증이 나죠. 예.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야? 네. 패션만 쓰면 되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구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네. 뭐 이제 고등학교 내신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럼 이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쓰라고 하는데 enthusiasm이랑 passion 같은 뜻인데 왜 같이 나왔지? 이게 문제 잘못 냈나? 이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건데 못 골라요. 영어 한글 매칭시켜서 외우는 거에 이제 한계인데 이 상황으로 익힌 애들은 이게 너무 쉬워요.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이 장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랜 시간 노력해서 실패를 딛고서 성공했다. 그럼 패션이네.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 너무 쉬워. 이게 왜 헷갈리는 거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게 차이다. 용례, 유시지가 정확하고 칼로케이션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컬로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옆에 있는 단어들하고 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짝꿍 단어. 이 짝꿍 단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의 컬로케이션을 갖다가 영어로 딱딱딱딱 박아 넣는 거예요. 네, 그 엉터리를 안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서 이게 결국에는 다 비슷해요. 영어, 한글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로 하는 게 선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이 단어를 말하거나 글 쓸 때 써먹으려면은 혹은 요새처럼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맞추려면은 그러면은 예문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어장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단어장으로 외우는 것도 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단어장에도 예문이 보통 한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passion이랑 enthusiasm 구별 안 돼요. 안 되죠. 예. 진짜 이게 구별이 되려면은 스토리가 있는 거를 읽고서 전체적인 맥락하에 이럴 때 passion 쓰고 이때는 enthusiasm이구나. 요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돼요. 단어장 갖다가도 안 돼요. 예문 한두 개로 안 되고 진짜 글을 읽어야 돼요. 호흡이 긴 거를. 그거는 돼요. 이게 차이다. 많이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 또 하나 짚어드릴게요. 아이가 뭐 학원 다니면서 영어 단어 시험 만점 받아오고 적어도 90점 이상 80점 이상 받아온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휘가 습득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레벨 테스트 상담 같은 거 해보잖아요. 보면은 어휘가 진짜 그 무작위로 골랐을 때 나오는 정답률 정도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학원을 3년 다녔대요. 단어 시험을 매번 갔을 때마다 50개 이상 시험 봤대요. 그리고 거의 다 90점 이상이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실은 굉장히 많은데 전 말씀드립니다. 그건 잠깐 순간 기억으로 머리에 담아놨다가 옮겨 적은 거지 어휘를 습득한 게 아니다. 물론 영어 한글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로 외우는 것도 효용이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하면 효용이 있냐면은 이거를 제한된 시간 적어도 한 2주 내에 적어도 한 3-4번 이상 반복을 해주면은 효용이 있어요. 남는 게 꽤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반복이 없이 가든가 혹은 반복을 굉장히 최소화시키면서 한 번 정도 반복하고 가거든요. 이거 갖다가는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당장에 너무 선명해 보이잖아요. 애가 단어 시험 봐도 다 맞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되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휘력이 낮아지는 방법인 경우가 꽤 많다. 근데 이제 전 충분히 이해가는 게
저의 세대에서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제 단어장 가지고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고 단어장으로 어떻게 공부 지적 능력이 해서 수능도 잘 보시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한글책을 많이 읽었을 때 가능해요. 한글책을 정말로 많이 읽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유추 능력이라든가 모르는 단어가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라라라락 해가지고 아 이런 뜻인가 보다 하는 그런 훈련이 한글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해도 명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 단어장을 공부한다고 그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냐? 아니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남고 단어 하나가 뜻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사용이 많은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10이 있으면 1을 가지고 10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영어 지문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단어장을 공부해도 괜찮아요. 효용이 있는 거죠. 왜? 여태까지 국어책을 많이 읽어서 그 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상상해낼 수 있는 훈련이 됐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그래도 단어장 하면 되잖아. 나는 또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때는 애들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궁금해요. 어휘집을 쓰지 말라는 거냐? 어휘집은 차선책이다. 차선책. 1옵션이 아니다. 우리가 1옵션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2옵션을 쓰는 거는 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잖아요. 1옵션은 어휘집으로 안 하는 게 1옵션이다. 그냥 책을 진짜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한쪽에 단어 2개씩 있고 뭐 이런 책에서 시작해서 그냥 여러 권 읽으면서 뭐 레벨 높이는 거 뭐 크게 집착 안 하고 쉬운 거부터 재밌게 읽으면서 쌓아가는 거 이게 1옵션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친구들이 어휘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게 안 됐다. 책 읽는 거, 글 읽는 거를 질색팔색을 한다. 그런 경우에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게 어휘집이다. 그 어휘집이 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렴풋하게 뭐 선명하지 않은데 어렴풋하게 있다는 단어에 대해서 전형적인 예시 같은 거 이렇게 제시를 하고 뭐 영영풀이도 있고 한 거 보면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게 책 같은 걸 많이 읽어서 그 단어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어휘장으로 이거를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마지막에 딱 했다 하면 이게 꽝! 이게 이 뜻이었어. 각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고생이라고 해야 되나? 전에 이 단어를 접하고 유추해보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단어장으로 그거를 딱 잘 정리된 거를 본다 하면은 이거는 기억에 남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덜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예문이 전형적이고 뭐 영영풀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어휘책을 고르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문이 전형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단어집을 고를 때 어떤 단어집이 좋냐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추천해드린 책도 있고 앞으로도 뭐 하나 추천드릴 예정인데 이 단어가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굉장히 안 쓰이는 단어 뜻을 표제어로 제시하는 어휘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desperate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그랬었는데 desperate이 약간은 첫 번째 뜻으로 절망적인 이런 식으로 뜻이 제시된 어휘책이 엄청 많았거든요. 실은 이 단어 뜻이 있긴 있는데 이 뜻으로는 거의 안 쓰여요. 이게 desperate 하면 약간 필사적인 큰일 났다 지금 난리 났어. 뭐 많이 하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래서 저기 desperate housewives라고 있었잖아요. 맨날 난리 나 있잖아요 그분들. 그런 식으로 거의 다 쓰이는 단어인데 아니 표제어의 뜻을 항상 그걸로 써놓는 거예요. 이 한국에 있는 그 어휘장 그 단어들이 이상하다.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이 뜻은 있기는 있는데 진짜 거의 안 쓰이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외웠는데 실제로 그래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뭐 추정되는 것도 있어요. 아 서로 베꼈다. 어휘장들이 그래서 서로 베꼈다. 역사가 전통이 있는 거죠. 예, 서로 베꼈다. 아 이거 이렇게 이게 자주 안 쓰이는 거 왜 저기 첫 번째 뜻으로 놓은 거야? 오해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게 좀 생각되기도 하고 단어장이 어떤 게 좋은 거인지를 판단하는 게 뭐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르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은 뭘 고르고 부모님들도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할 정도면은 고르기 어렵고요. 만약에 뭐 영어를 좀 아신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건데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스스로 판단해서 고르기는 어렵죠. 그럼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어휘 체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만약에 학원에 보낸다면은 이 학원이 정말 권장할 만한 방식으로 어휘 체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휘장으로 외우는 거, 어휘집, 시중 어휘집으로 외우는 거 이런 것도 실은 효용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 시험 보는 것도 효용이 있는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반복을 하는 이게 3번이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3번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막 한 달 동안에 3번 이상은 반복되는 체제에서 배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좀 좋은 이제 단어 시험은 한글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뭐 답답할 수는 있는데 실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내신에서도 한글 뜻을 쓰는 건 없어요. 단어 자체도 없고 문장 자체도 번역하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를 봤을 때 그 뜻을 이해하고 또 영어로 적거나 영어로 반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시험 자체를 한글 뜻을 막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효용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영영 단어라든가 아니면 문장을 통해서 문장에 맞는 단어를 찾는 이런 영어 시험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는 단어 리스트가 아이들이 reading, listening 이런 거 할 때 접하는 콘텐츠랑 따로 놓으면 안 된다. 이게 따로 놓으면은 말 그대로 쌩안기식으로 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안 되고 자신이 맥락하에서 접했던 단어들을 어휘집으로 뭐 리스트로 따로 이제 만들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읽은 단어를 혹은 들은 단어를 습득하는 거. 그게 우리 학원 시험인데. 네. 예. 그래서 예문도 다 저희 책이나 리딩 교재에서 다 발췌를 해서 쓰잖아요. 영영풀이 넣고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단어 그냥 매칭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딱 주고서 그의 맥락에 맞는 단어를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아까 백승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효용이 높고 그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단어다. 안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난다. 판단을 하시려면은 단어 시험을 집에서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어 찾기라든가 아니면 문장 속에서 문장의 빈칸에 알맞는 단어 찾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휘집 중에서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4,000 Essential English Word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 단계로는 뭐 1,000, 2,000도 있는데 이 교재가 구성이 좋고 예문 같은 것도 괜찮고 그 교재를 들여다보면은 문제 푸는 것도 괜찮거든요. 문제들이.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문제가 좋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아이들의 실력을 판단하기도 좋다. 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휘와 문법이 밑바탕 돼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가 본인의 경험인데 원서를 읽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시점부터 흥미가 떨어지더라.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택한 방법은 어휘를 외우고 문법을 책으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걸 읽혀봤더니 잘 읽혀지니까 또 재밌게 읽더라. 그래서 문법, 어휘 공부 따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백승원 원장님께서 전에 해준 말씀이 아주 이제 기억에 남는데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경우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자신이 읽고자 하는 책이 자신의 수준에 안 맞는 경우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굳이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용상으로 재밌는데 쉬운 언어로 쓰여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거 읽으시면 돼요.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단어랑 문법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게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I는 나, Watermelons는 수박, like 좋아하다,
그 문법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읽어도 이해가 선명하게 되지만 그게 아주 필수는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냐?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단어 따로 외우고 문법 정리하는 거 그거 따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하는데 난 너무 재밌어? 하시면 돼요. 뭐 한 가지 영어를 습득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좀 더 뭐 단어 문법 정리해갖고 단어 외우고 문법 정리해서 이렇게 습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서 읽기를 자기가 원하는 거 읽도록 하는 게 그게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확률이 높은 거는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확률이 높은 건 뭐냐? 그 더 쉬운 단계의 책을 그 중에서 쉬운 단계인데 관심 있는 책을 읽게 하는 게 그게 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게 저희의 가설이냐 검증이 안 되는 가설이냐? 아니에요. 이미 검증을 한 사람이 전국에 한 10,000명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접 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예. 시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초스피드 암기법이 돌아다녔습니다. 유명하세요. 그래서, 예.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은 absurd라는 단어를 외울 때 absurd, absurd. absurd는 터무니없는 이런 뜻으로 외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외웠을 때는 너무 오래 걸려요. 단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바로 머릿속에 꽂혀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거쳐가는 거잖아요. absurd라는 단어가 있는데 absurd 이거를 읊어야 돼요. 터무니없다. 이렇게 3쿠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로 생각하는 건데 실전에서는 이거는 써먹기는 좀 쉽진 않아요. 이 초스피드 암기법을 쓰는 경우랑 안 쓰는 경우를 만약에 비교를 한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100명, 200명 모아놓고서 100명은 영어 한글 매칭시키는데 초스피드 암기법에 그 단서를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가 있고 나머지 그룹은 그 영어 한글 매칭시키는 식으로 외우기는 하는데 초스피드 암기법에 그 연결고리를 주는 거죠. absurd는 터무니absurd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단어를 막 50개 외운다. 그랬을 때는 자, absurd 이 단어 뜻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은 아마 초스피드 암기법의 단서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absurd, 터무니없는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는 이게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 글은 우리 뭐 시험 본다고 쳐보죠. 다 시간 제한이 있어요. 리딩 시험은 빨리 읽어야 돼요. 읽었을 때 바로 의미가 꽂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못 써먹어요.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absur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다음 단어가 그 뒤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absurd, 터무니absurd 하는 순간에 이미 한 단어 한 몇 개 더 나오고 지나갔어요. 이건 실전용에서는 읽거나 들을 때는 효용이 별로 없다. 그래도 막 중고등 기출 단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게 원서를 읽어서 어휘를 습득하는 것보다 시험이 목적이라면 이제 범위가 좀 더 좁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시험 전날이다. 그런데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말 모르겠다. 많이. 그럴 때는 그 리스트 뽑아갖고 그 시험에 나오는 거 리스트 정해갖고 이렇게 외우게 해서 하는 거 그게 더 효용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겠죠. 거의 다. 네. 그거를 반복하겠죠. 그리고 엑기스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방식의 문제가 이거다. 지식이 누적이 안 돼요. 항상 시험 기간 되면은 그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만 빨리 나한테 추려서 줘. 한 다음에 그거를 시험장에서 쏟아내고 다 까먹고 이거를 몇 년 동안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 실력의 향상이냐? 아니잖아요. 어휘 지금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 발달 단계에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그 발달 단계상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나이예요. 성인들은 오히려 이 능력이 떨어져요. 유추 능력이 떨어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더 답답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명확한 거를 원하게 돼요. 아이들은 오히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을 잘 받아들여요. 세상을 배우는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적당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즉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이걸 느껴보고 그 안에 빠져들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느낌이라든가 어휘의 전반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아이들 중에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습득을 하게 된다. 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너한테는 있어. 이런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감사합니다.